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 2025년 단 48시간 만에 480명이 체포되고 그중 한국인 기술자 310명이 구금됐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현대차 배터리 공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한국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세계적 지지를 불러내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럽 8,700개 일자리가 위협받자 여론은 한국 편에 섰고 of 재처리 living 금지 and 압박은 working in the US 기후위기 해법 illegally. 논의로 More or less, let's bring 반전됐습니다. in CBS News foreign 압박이 correspondent 족쇄가 Ramy 아닌 날개가 Inocencio. 된 Ramy, 이유, good morning. 과연 Where does it of 무엇일까요? living and work?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폴 뒤랑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47분 480명이 일순간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죠.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 근처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였어요. 14조 원이 투입된 그 거대한 시설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SUV 37대가 공장 정문을 에워쌌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헬리콥터 3대가 상공을 맴돌며 서치라이트를 비췄죠. 저는 유럽연합 에너지 안보 전문관 자격으로 공장 시찰차 미국에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바닥에 엎드려라.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영어 명령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평소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 상황은 너무 과도했습니다. 합법적 비자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현대차 직원 310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에 태워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배터리 설계 팀장 김진수도 있었어요. 불과 어제까지 저와 기술 회의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에 드리운 당혹감과 굴욕감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FBI 현장 지휘관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작전을 통해 기술 절도 혐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죠. 저는 프랑스 원전 연구소에서 15년 근무하며 한국 기술을 늘 이류로 여겨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기술 표준을 주도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급습 작전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을 겨냥했을까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연구실 서버들이 모두 압수됐고 설계 도면과 실험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도 몰수됐어요. 3년간 축적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자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죠. 현대차 미국 법인 관계자는 황급히 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해왔습니다. 이번 체포는 부당한 처분이며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방 당국의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식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미국 안보를 위협할 만큼 수준 높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건 순전히 정치적 압박일까요? 14조 원 투자와 8,700개 일자리가 걸린 상황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국제법과 투자협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외교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뉴스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정치인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핵심 기술은 반드시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방국이라 해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74세인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80명이 체포된 이날,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체포 현장에서 7시간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추가 호송 차량 12대가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이 한 명씩 버스에서 내려 포승줄로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 중에는 H2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박사급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대부분이 정규 비자 소지자일 텐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5년간 국제에너지 협력 업무를 하며 이런 대규모 체포 작전은 처음 보는 일이었죠. 연방수사국 요원이 김진수를 호송차로 끌고 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햇빛에 번뜩였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 저와 배터리 안전성 기준에 대해 토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폴, 한국 기술이 유럽 기준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가 던진 질문이 떠올랐죠. 저는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한국을 보조적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기술 표준은 미국과 유럽이 설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걸 따라오는 구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뭔가 계산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현대차 미국 법인 직원들이 가족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곧 풀려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8,700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 김진수의 아내 이미경이 공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해왔고 모든 서류도 합법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방 당국은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차세대 고체 배터리 기술, 초고속 충전 시스템, 열관리 솔루션 등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였습니다. 저는 유럽연합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기술 절도 수사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 연구개발 활동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양상이에요. 브뤼셀의 동료들도 당황하고 있었죠. 오후 5시 한국영사관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한국인들과의 면담은 거부됐어요. 테러 방지법에 의거해 72시간 동안 접견을 제한한다는 게 연방 당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과도한 조치였죠.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19년 착공해 2022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시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1만 2천여 명이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였죠. 8,700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저는 독일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네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져온 게 범죄가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 아니었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워싱턴에서 날아온 고위 관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기술이 절도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15년간 쌓아온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만큼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른 목적을 가진 정치적 쇼일까요? 쇠사슬에 묶인 김진수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밤 9시 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인 가족들의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돌려주세요. 아이들까지 함께한 그 절규가 조지아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제야 이 사건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체포 사건 3일째인 3월 18일 오전 10시
애틀랜타 국제 컨벤션 센터에 22개국 에너지 전문가 143명이 모였습니다. 긴급 소집된 국제 원자력 안전성 포럼이었어요. 저는 유럽연합 대표로 참석했죠. 무대 위에 선 한국인이 39세 박성호 박사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와 원전 융합 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14년간 축적된 글로벌 원자력 안전성 평가 결과입니다. 박성호 박사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수치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한국이 1위였습니다. 원전 안전성 종합평가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거였어요. 저는 15년간 프랑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옆자리의 독일 전문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24년 기준 원전 가동률 95.2%, 계획 예방정비 기간 단축률 47%, 중대사고 발생 확률 10의 -7승. 박성호 박사가 나열하는 수치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배터리 기술 데이터까지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4680 배터리셀의 에너지 밀도는 300WHKg입니다. 테슬라보다 18% 높고 중국 CATL보다 23% 우수한 수치죠.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일 전 현대차 공장 급습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범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었던 겁니다. 15년간 제가 가져온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열관리 시스템 성능을 보겠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안정적 작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작동 온도 범위를 40% 확장했죠. 이건 북극과 사막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동료인 피에르 마르탱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건가요? 박성호 박사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에너지부, 독일 연방환경부가 공동 검증한 결과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을까요? 그의 답변이 회장을 정적에 빠뜨렸어요. 이제는 누가 이류인지 수치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압박은 우리가 앞서 있다는 증거일 뿐이죠. 박성호 박사는 해외 파견 시절 겪었던 기술 유출 압박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5년간 독일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자력으로 개발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보시죠. 그가 마지막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한국형 SMR-160의 안전성 지수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1000배 높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설계죠.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에너지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공장 급습은 기술 탈취가 목적이었단 말인가요? 박성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수된 자료들을 보면 명백합니다.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당한 기술 개발을 범죄로 몰아간 미국의 행태가 용납할 수 없었죠. 오후 3시, 저는 브뤼셀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우위를 잃은 미국의 과도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동료들의 답변이 즉시 왔어요. 정말인가? 박성호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두에 서 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 차례였습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74세 리차드 스털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그가 57개 언론사 앞에서 폭탄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연합 워싱턴 사무소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5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합니다. 스털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현재 11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가치를 제대로 지불해야 하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50억 달러면 현재보다 13.6배 증액이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군요. 옆자리 독일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털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사용후행 연료 재처리 논의도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반드시 미국에 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죠. 이건 명백히 주권 침해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근무할 때를 떠올렸어요. 당시에도 미국이 프랑스의 재처리 기술에 견제를 가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유독 높았죠. 왜 한국만 이렇게 옥죄는 걸까요? 현대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스털링이 기자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의 첨단 기술이 우방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출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무제한 특혜를 줄 순 없죠. 그의 논리에는 모순이 가득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스털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핵심 기술의 뿌리는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부인과 왜곡이 뒤섞인 답변이었죠. 저는 3일 전 박성호 박사가 공개한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원전 안전성과 배터리 기술이 모두 세계 1위였는데 말입니다. 스털링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죠. 사실을 부정하면서 압박을 가하는군요.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털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기자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70년 동맹을 흔드는 발언이었죠. 폭스뉴스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 철수 일정이 있나요? 스털링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협박과 다름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13.6배 증액과 재처리 금지 요구는 상식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동료들의 답변이 즉시 왔죠. 동맹 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일 수 있나? 오후 5시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정신에 어긋납니다. 협력이라 쓰고 착취라 읽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외교 관례를 벗어난 강경한 표현이었어요. 스털링은 저녁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죠. 74세 노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동맹의 모습일까요? 기술이 뛰어난 파트너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게 협력의 정신일까요? 스털링의 기자회견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를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70년 동맹의 진짜 시험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3월 24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시간 만에 준비된 긴급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핵심 참모 23명이 모인 비상체제였어요. 저는 파리본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첫마디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죠. 2030년이면 우리나라 사용 후행연료 저장고가 완전히 포화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재처리 기술 개발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이며 이를 막으려는 어떤 압박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행연료는 연간 700톤입니다. 2030년까지 1만 8천 톤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죠. 숫자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압박 현황을 보고했어요. 스털링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재처리 금지와 방위비 대폭 증액을 패키지로 묶어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수준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이 장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15년간 아시아 국가들을 수동적으로만 생각해온 제 편견이 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일어났어요. 재처리 논의를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상정합니다. 동시에 방위비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 20개 프로젝트, 총 47조 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유럽과 캐나다로의 투자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죠. 이건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었어요. 대통령이 결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생존은 거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주권을 담보로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70년 동맹 역사상 가장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죠. 저는 브뤼셀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했네요. 독일 대표가 감탄했어요. 재처리와 방위비를 맞교환 카드로 쓰다니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유럽 전문가들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2030 사용 후행연료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 개발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워싱턴의 반응이 즉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강압적 톤은 사라져 있었죠.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9시 CNN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어요.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출연해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처리 카드는 미국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주권 영역이다라고 인정했죠. 저는 그날 밤 파리 호텔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48시간 만에 이렇게 치밀한 반격 전략을 짜낸 한국의 역량이 놀라웠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성숙한 국가였죠. 한국의 이 결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이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인가. 70년 동맹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3월 28일 오전 9시 47분,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에너지총국에 한국 기업들을 향한 투자 유치 제안서 74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독일 17건, 프랑스 15건, 네덜란드 12건, 폴란드 9건이었어요. 저는 15년간 이런 대규모 투자 경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차 사태 이후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독일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연방세 50% 감면과 토지 무상 제공을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이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한국 기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토론토에서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한국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와 5,000에이커 산업단지를 제공하겠습니다. 5,000에이커면 여의도의 700크기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네덜란드도 뒤지지 않았어요. 마르크 리터 총리가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 항만 인근에 한국 전용 배터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전체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죠. 물류와 시장 접근성까지 고려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브뤼셀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 경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독일 대표 한스 밀러가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오후 4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서울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유럽과 캐나다의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다변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됐죠.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3개국과 구체적 투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총 2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죠. 25조 원이면 미국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선 거였죠. 15년간 미국 중심의 질서만 보던 제게는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폴란드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뛰어들었어요.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게 EU 내 최저 임금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장합니다. 동유럽까지 가세하자 유럽 전체가 한국 쟁탈전에 뛰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저녁 8시 워싱턴의 반응이 나왔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동맹국들의 성급한 결정을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CNN에서 긴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 무역 대표부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너무 몰아붙인 결과다라고 분석했어요. 이제 유럽이 우리가 놓친 기회를 가져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파리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미국의 독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이 한 말이었는데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74건의 투자 제한, 50% 세제 감면, 5,000에이커 부지 제공. 이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네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안보 포럼에 42개국 대표 189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대표단장 자격으로 연단에 서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3주간 목격한 사건을 통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189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죠. 한국의 현대자동차 사건은 단순한 기업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구체제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경직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15년 전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근무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자들과 첫 회의에서 보조적 역할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의 원전 안전성 지수 95.2%, 배터리 에너지 밀도 300WHkg, SMR 안전성 지수는 기존 원전보다 1000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혁신이죠. 독일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진정한 기술 선도국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에너지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핵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억제력은 핵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에서 태어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힘이었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3주간의 경험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김진수의 모습, 박성호 박사가 공개한 충격적인 데이터, 유럽 각국이 벌인 한국 기업 쟁탈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적 동맹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기술 협력이 미래의 답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적 대응이 바로 그 모델이죠. 캐나다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다변화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47조 원 투자를 무기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재처리 기술 개발권과 방위비 동결을 맞바꾸는 전략적 사고.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에너지 패권 구조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극화될 것입니다. 한국, 유럽, 중국이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며 혁신을 이끌어갈 거예요.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보안과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히 답했어요. 보안은 필요하지만 독점은 혁신을 막습니다. 한국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열린 경쟁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동력이죠. 회의가 끝나고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유럽연합이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4월 15일 오후 3시 20분,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6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234명이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투영된 K-에너지 2050 전략의 첫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오며 이토록 혁신적인 비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장의 정적이 말해주고 있었죠.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한 달 전 우리가 겪은 시련은 결국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파리 에펠탑 근처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압박은 족쇄가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전 현대차 공장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모습과 지금 이 당당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한 거였죠. AI와 SMR의 융합 기술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어요. 우리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면서도 건설 비용은 6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요? 한국 대통령의 답변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미 5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체코, 베트남이 우리 기술 도입을 확정했죠. 저는 옆자리의 독일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 달 만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다니.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날씨 예측, 전력 소비 패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종합 분석해서 99.7% 정확도로 에너지를 배분하죠. 프랑스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혁신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었죠. 한강의 기적에서 기후의 기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1960년대 우리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제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5년 전 한국 기술자들에게 보조적 역할에 만족하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보니 그들이야말로 미래를 보는 선구자들이었던 거예요. 오후 6시 회의가 끝나고 67개국이 파리 기후 에너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K-에너지 2050 전략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공식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고속철도에서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한 달 전 480명이 체포됐던 그 절망적 상황에서 67개국이 찬사를 보내는 이 극적 반전까지.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압박은 족쇄가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이 계속 가슴에 울렸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독립적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였습니다. 밤 9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세계의 에너지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성과 혁신 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거였죠.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해준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